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사실 이제 좀 대구에 강연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일반 그 대중 강연은 아니고요. 네, 어떤 기관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는 이제 강연회인데, 이제 그걸 좀 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지금 12시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하고 기차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라이브를 잠깐 했는데 조선주 다 많이들 물려 계시나 봐요. 조선주 질문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그게 꼭 뭐 조선주가 지금 주가 별로 안 좋잖아요. 막 지지부진하고 잘 가다가 여러 이유는 있는데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조선주가 딱히. 근데 그동안 많이 달려왔고 또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인데 내년에 미국의 수주 나오면 다 해결될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좀 답답할 때가 기회 같고, 다만 당장 뭐 크게 갈 건 없어요. 지금 당장 뭐 이슈가 없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서 조선주 갖고 계시면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뭐 그동안 많이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또.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뭐 '아 조선주 끝났다.'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시기보다는 '언제쯤에 수주가 나올까 미국에서.' 요걸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하고 맞아요. 오늘 순서는 뭐 미국 증시 또 비트코인 올랐고, 그다음에 요게 외국계 증권사 좀 자료들이 있어요. 한국 증시 전망, 2026 글로벌 경제 전망, 그다음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이슈죠. 테슬라의 두뇌를 빌리게 될 이 포브스 자료인데, 한번 제가 읽고 제 느낌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글로벌 텍스프리, 삼성전자, 삼성 에피스홀딩스. 글로벌 텍스프리는 좀 어제부터 악재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고성능 메모리를 노리는 새로운 산업, 반도체, 통신주, 가치주, 정책이 주도하는 주가 방향. 이거는 증권, 은행, 그다음 미용, 성형, 의료용, 부가세, 환급, 일몰이 되니까 글로벌 텍스프리한테 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한국조선행, 하나오션, 한중엔시엔스, VM, KT, 달바 글로벌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올랐고요. 반도체가 급등했고, 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수도 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급등했어요. 네. 그리고 샘 알트먼은 이제 코드 레드, 이게 뭐냐면 "우리 위기다." 비상 경영을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구글 때문에. 엔비디아는 UBS 컨퍼런스에서 "AI 버블 아니다. 데이터 센터 2030년 3-4조 달러 가능하다." 미셸 보우만 연준 부의장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공식 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이제 미국 증시는 비트코인의 반등과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서 이제 전날 하락분을 만회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강세 보였고, 비트코인 7%, 엔비디아 반등, 그리고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옛날에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그 케이블 관련주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근데 이게 실적이 워낙 좋아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이제 지수는 흔들렸고,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거는 뭐 이 미셸 보우만 요걸로 좀 대체를 할게요. 뭐 따로 지금 적어 놓긴 했는데 뭐 요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미셸 보우만 연준 부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일단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고, 이제 본격적인 시행은 좀 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관련해서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스테이블 코인 규제한다는 거는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유동성도 만들어 내고,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어쨌든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편입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발행이 된다면, 예,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이제 자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 활성화되면 그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코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반드시 달러로 예치해 놔요. 달러나 미국 국채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국채 수요가 폭발하겠죠. 그럼 국채 수요가 급증하면 장기 금리가 확 떨어집니다. 장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의 이자 부담은 낮아지고, 뭐 증시가 또 랠리를 보이겠죠.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요게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요거를 이제 시사하는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셸 보우만의 이런 발언이 그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연준 부의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환호를 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89%까지 올라갔고, 시장은 이제 연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고 있죠. 내년 실적 괜찮을 것 같다.
요런 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AI랑 로봇공학이 미래 가치 대부분 7개 기업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그 7개가 공개는 안 됐고요. 일단 구글, 엔비디아 주목하라고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당연히 구글, 엔비디아 시대니까 뭐 너무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3개 기업 나중에 합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스페이스X, xAI, 테슬라. 이걸 합치려는 얘기도 있고 마이클 버리는 계속 경고합니다. "테슬라 너무 비싸다." 예. 오픈 AI가 이제 비상 경보를 내렸습니다. AI 때문에 구글과 엔트로픽이 너무 성능 좋은 AI를 내놓은 거예요. 구글 제미나이 3 테스트해서 챗GPT 이겨버렸고 엔트로픽도 클로드 오퍼스 저도 이것도 쓰거든요. 예. 저는 인제 챗GPT, 제미니, 엔트로픽 다 써요. 클로드까지. 다 유료로 직접 쓰고 있는데 요새는 근데요. 챗GPT 잘 안 쓰게 되긴 해요. 그래서 분발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트만은 사적으로 직원들에게 제미니 3가 오픈 AI의 경제적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놀라운 걸 내놔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보다 빨리 제미니 3를 이길 수 있는 걸 좀 하자." 그래서 아마 반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또 엔비디아가 UBS 컨퍼런스에서 AI 버블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시장에 안도를 줬어요. 데이터 센터 매출 3위에서 4조 달러. 경쟁 모두가 우리 플랫폼 위에 있다. 설치 기반의 대부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오픈 AI 파트너십 괜찮다 여전히. 그러니까 2026년까지 5천억 달러 예약받았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건데 여기에 오픈 AI와의 다음 협력은 포함이 안 됐대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엔트로픽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내부에 현금 충분하다. 예, M&A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해서 좀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고 엔비디아 올랐고 테슬라 별건 없었고요. 보잉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 그렇게 좀 최근에 안 좋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저희 당사에서 나왔던 보고서 기억나시죠? 그 관세 협상의 카드로 이 보잉을 막 이제 구매하죠. 대한항공도 보잉 여객기 많이 이제 구매하잖아요. 그게 이제 물량이 많죠. 그래서 보잉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실제 여기 재무 담당자가 내년에 이제 항공기 인도량이 증가한다. 이거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 올랐고 크레도 테크놀로지도 10%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를 데이터 센터에 연결하는 케이블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인데 비트코인 빠지니까 가치 급락. 근데 어제 올라서 다시 가치 급등했고 솔라리스 에너지 인프라는 이제 데이터 센터 에너지 공급 업체인데 여기가 발전 설비가 28년까지 확보됐다는 이슈로 급등. 제네랄 홀딩스는 4.13% 요게 한국으로 따지면 그 GNC 에너지 같은 기업이죠. 예. 디젤 비상 발전기. 근데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 월마트나 소매점에 비상 발전기가 또 따로 있어요. 예, 비상용으로. 그거를 데이터 센터에 넣으면 된대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수요가 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관련 기업이 4% 가까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3일 예. 아까 비트코인 얘기했고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내년 전망 2가지인데 그 서하백의 이제 그림놀이라는 채널 한번 소개해 드렸죠. 거기 어디죠? 그 텔레그램에 이제 거기서 올라온 자료인데 뭐냐면 내년 코스피 괜찮다. 6,000까지 갈 거래요. 맥쿼리가. 그래서 예상 EPS 40 그 성장률이 무려 48% PER 14배 가면 6,000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렇게 올라도 여전히 싸다. 왜? 이익이 급증하니까. 특히 삼전 닉스. 아까도 삼성전자 닉스 많이 물어보시던데 삼성전자 여전히 성장하는 거죠. 예. 27년까지 이익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 이 대규모 이익 추정치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됐대요. 역사상 최악의 메모리 공급부죠. 앞으로 3년 내에 그러니까 여기는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공급 하나? 안 돼. 쉽지 않다. 사이클 이어진다. 예. 그래서 신규 팹 공장 건설하는 데 3년 걸리고 순이익이 지금 176조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 올해. 내년 261조, 2027년 무려 334조. 그럼 PER이 7.4배로 떨어져요. 아니 27년에 저 정도 이익을 내면 지금 주가도 싼 건 맞아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반 정도 이익을 차지한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걸 이어받았죠. 그 법을 바꿔 가지고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뭐 이 얘기는 저도 많이 말씀드렸죠. 부동산 시장 진정시키고 예금이나 이런 데서 빼서 증시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 공매도 금지 이후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증했는데 다만 또 요새 또 환율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이 팔지만 여러 가지 밸류업 프로그램,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뭐 복귀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괜찮다라는 내용으로 보시고 PER 9.4배.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9.4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저평가다. 4천 이하는 뭐 비싸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롬바르드에서 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 화려한 지출 소강 이거는 그냥 경제 전망을 보시면 돼요. 화려한 지출. 그러니까 글로벌 많은 국가들이 돈 푸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막 주가가 좋은 거죠. 근데 완만한 성장. 완만한 성장이 좋아요. 그래야 금리를 못 올려요. 고성장을 하죠. 물가가 튀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좋은 거죠. 그 미국의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치만 돈을 이렇게 풀어 버리니까 이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 환경은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의 수입 관세, 지정학적 긴장, 미중 관계가 여전히 안 좋고 다만 확장적 재정,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부가 계속 부양해요, 돈으로. 그다음 금리 인하도 하죠, 미국은. 경기 침체 안 빠지는 한마디로 내년의 모멘텀은 완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은 뭐 소비 지출 이런 게 좀 꺾이겠지만 AI가 이걸 막아줄 거고 물론 뭐 양극화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 실업률도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겠죠. 그래서 내년에 금리 최소 3번은 낮출 것 같아요. 그 중국은 여전히 내수가 좀 안 좋지만 내수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관점에서 신흥시장이 좋을 거래요. 달러는 약해질 거고 미중 무역 긴장이 있지만 완화는 되고 성장은 신흥국이 더 낫다. 그 주가도 싸고 그 신흥국 통화를 사라.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저기 대만이 될 수도 있고 뭐 저기 인도네시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죠. 이런 통화들을 매수해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금은 4,600달러까지 지금 4,000달러 초반대인데 4,6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 자산에서는 구리나 리튬 같은 핵심 원자재 그리고 AI 버블 붕괴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리스크 요인이고 미국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5월에 연준 의장도 임명되고 11월에 이제 의회 중간 선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또 관세 판결 이런 좀 부분은 리스크는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에 투자해라. 네. 그 이선엽 그 대표님이시죠. 저번에 부산 강연 가가지고 전력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이 얘기예요. 에너지 전환. 전기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 배터리 기술도 발전할 거래요. 그래서 ESS 요거를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 한번 말씀드렸고 요 테슬라가 포브스 경제 이제 잡지잖아요. 여기서 나온 기사인데 뭐냐면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아직 인정하진 않지만 결국 지금 이번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저도 진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게 논사벽이더라고요. 지금 어떤 기업도 이길 수는 없어요. 테슬라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몇 년 전부터 학습을 해왔고 인간처럼 실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다른 회사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예. 너네 이거 써.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플의 iOS,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거죠. 예. 소프트웨어죠. 이걸 쓰면서 돈을 내는 거죠. 예.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오토파일럿으로 이렇게 주행했을 때 670만 마일당 한 건만 충돌 발생. 근데 오토파일럿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했을 때 100만 마일 미만에서 요게 한 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고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못 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막대한 돈을 매일 주행하는 차량 군단이 이 데이터를 갱신해 주고 이런 경우는 쉽지 않아요. 조직적 문제. 예. 계층 구조, 느린 승인 절차, 공장 위에 작성된 보상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테슬라랑 다르다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린다. 두려움. 테슬라의 유럽과 미국 규제 당국은 테슬라의 FSD를 검토 중인데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이사회를 공포에 떨게 한다. 네, 이게 이런 규제 때문에 이사진들은 이제 각 기업의 이사진들은 굳이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 책임 떠안기 싫은 거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그러니까 제조 공정 안전 매뉴 보증에 이런 거를 다 매뉴얼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자율주행 옵션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바뀌어요, 매뉴얼들이. 그러면 이거는 안전하지 않은 거죠.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럼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업체가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이걸 하는 회사 하나 있잖아요. 기존 업체 중에. 현대차. 그죠? 예. 성공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역사적 선례 PC 시장도 자체 운영 환경 구축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장악했고 스마트폰 아시죠? 노키아도 하려다가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려다 다 망했고 안드로이드, 애플 아이폰 남았죠. 반도체 시장도 결국에 ARM의 설계 이 자산으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표준이 있죠. 자동차 충전도 테슬라가 장악해 버렸죠. 처음에는 막 서로 달랐지만.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전개된다. 1단계는 체면 유지형. 제한적으로 협력한대요. 2단계는 이제 규제. 이 규제를 보고 예. 규제가 좀 완화되면 법적인 책임이 좀 줄어들거나 세 번째가 결국엔 채택. 테슬라 같이 하자. 예. 우리가 혼자 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결국 같이 가는 그림으로 요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테슬라 프리미엄 옵션 패키지가 이게 그냥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이라는 평가 중에 자율주행 차를. 그게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 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포드 차를 타도 테슬라, GM 차를 타도 테슬라, 토요타 차를 타도 테슬라. 예. 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요렇게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섭죠. 그럼 다 장악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차가 중요한 거예요.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테슬라와 엔비디아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하고 엔비디아도 이런 소프트웨어 있거든요. 그럼 칩도 있어요. 예. 다만 테스트할 피지컬 AI가 필요한 거죠. 제조업체가. 그 파트너가 현대차죠. 그래서 많은 협력을 할 것 같고 결국 옛날에 애플 스마트폰 나오고 그 안드로이드 있었죠. 그 구글에. 그걸 채택해서 성공시킨 회사가 삼성전자죠. 갤럭시 폰으로.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테슬라는 애플 아이폰 같은 느낌이고 현대차와 엔비디아는 아마 이제 그 안드로이드처럼 예. 이게 서로 경쟁하지 않겠냐.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 12월 3일 날 기업 분석부터 좀 할게요. 자, 현대건설기계가 여기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현대에서 인적 분할에서 설립된 뭐 대한민국 1위 건설기. 제가 읽어봤는데 와 대학생분들 정말 글 잘 씁니다. 예, 서울대 학교에도 있지만 연대 여기 동아리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 그러니까 기업 분석하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아까도 라이브에서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프리카 시장이 요새 대박 났대요. 북미보다는 아프리카 216% 매출 성장. 예. 그 이번 내년 1월 1일부터 합병합니다. 현대인프라코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호재죠. 이제 양사가 2개 중복 상장일 수 있거든요. 하나로 합치게 되고 그래서 현대인프라코의 부채도 많이 줄어들었고 합병하면 뭐가 좋냐면 부품을 같이 쓰니까 원가가 줄어요. 실제 이미 작년부터인가요? 이렇게 부품 좀 공용화하면서 실제 원가 줄었어요. 엔진 있죠. 현대인프라코의 장점은요. 엔진 사업을 해요. K2 전차.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 발전기 엔진, 디젤 엔진. 요 엔진 만들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런 엔진을 만들어서 GNC 에너지 같은 데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이제 엔진이 지금 AI 방산 쪽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돈을 많이 벌겠죠. 그거를 이제 현대건설기에 가져가는 거죠. 합병하니까.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에서 매출 증가. 소형 굴착기 미국에서는 약간 소형 사이즈는 현대인프라코가 하고 대형은 현대건설기가 하는데 이걸 이제 풀 라인업 보여요. 예. 그러니까 효과 많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캐터필러나 일본의 고마츠 같은 기업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기계나 인프라코와 합병하면서 요걸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중국 법인도 통합하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광산 슈퍼사이클. 왜냐하면 요새 막 금 가격 오르죠. 원자재값 오르니까 신흥국에서 막 광산 수요가 막 많아져요. 그거 할 때 굴삭기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공급도 적죠. 주요 광산 막 가동이 중단되고 기후 때문에 광물 품위도 하락하고 광물이 품질이 낮아요. 그럼 다시 광물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광물 개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특히 에티오피아가요. 국내 굴착기 수출액이 374% 급증했대요. 에티오피아에서. 그래서 여기서 현대건설기가 실제로 대량 수출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산 개발에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가성비가 좋아요. 예, 캐터필러나 고마츠보다는 조금 품질이 떨어져도 가격은 싸고 중국보다는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잘 위치해 있고 엔진 사업부 합병법인 아까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로 디젤 발전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콘 즉시 가동 가능한 생산 여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캐터필러나 커민스가 디젤 비상발전기 엔진을 만드는데 여기가 만들어도 2년 걸려요.
공급하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럼 낙수 효과 생기죠.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물량들이. 또 군산 공장 증설합니다. 내년부터 초대형 엔진 양산 들어가고 방산에도 들어가요. 이 엔진이요, K2 전차에도 들어가는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K방산. 그래서 폴란드랑 이제 현대로템이 계약 맺으면 그 엔진을 이제 담당해 주는 거. 튀르키예죠. 여기 알타이 전차도 있어요. 여기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년 4분기 증설이 끝나요. 그럼 엔진 능력이 이제 생산이 120대 늘어납니다. 기존 대비 2배나. 그리고 이라크, 페루, 루마니아 이런 데 대규모 추가 수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자,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선진시장 회복한다. 북미 시장 점유율이 높은 캐터필러. 여기가 캐터필러가 실적이 돌아섰어요, 드디어. 미국은 그동안 좀 이게 건설기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섰다는 건, 사실 이게 돌아섰다는 건 두산 바켓한테 좋죠. 바켓은 거의 미국에서만 하니까. 예. 어쨌든 이 부분 호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지금 집행 안 된 예산이 무려 53%가 돼요. 그럼 이거 건설 장비 투자 들어가야 돼요. 유럽도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합병 효과 기대해보자. 예.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할하고 나서도 좋았지만 요건 오히려 이제 합병하면서 좋은 효과를 내면서 다음 달 1일에 다음 달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건설기뿐만 아니라 그 굴삭기 회사들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정전도 기대되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가 다올 투자의 박정인 연구원님, 지금 어제 내용 보셨을 거예요.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원래 돌려주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하면 그거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이거 없애지 말고 2, 3년 더 하자라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결론은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비중이 한 20% 되거든요. 20% 날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빠져서 그거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뭘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태국 국세청에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신청을 했대요. 이게 선정이 되면요, 연간 매출 300억, 영업이익 100억. 요거 빠지는 걸 다 회복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요거 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태국 사업자. 근데 어쨌든 미용 선형 관련 매출은 좀 빠지겠지만 다른 데서 커버할 수는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인들 많이 오니까, 한일령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 엄청난 타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모멘텀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다시 기대해 봐야 돼요. 내년 하반기에 법안이 발의가 돼서 다시 하자. 그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거. 그러면 이제 주가 또 급등하겠지만 요건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주가 더 빠지는 것보다는 횡보 시간은 좀 걸린다. 삼성전자가 HBM4가 지금 테스트 중인데 문제가 없나 봐요. 이거 참 삼성전자 얼마나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참 이런 걸 또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죠? 신뢰가 없었죠. 현재 샘플 보냈는데 품질 이슈가 없대요. 예, 그래서 승인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구글 TPU도 있고 엔비디아 GPU 있죠. 여기에 HBM4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뭐 진짜 삼성전자도 큰 축을 차지하겠죠.
AI 시장은 추론 중심으로 고성장이 시작되고 AI 생태계도 구글 TPU 등으로 다변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 TPU 출하량은 25년 170만 개에서 28년 850만 개로 3년 만에 5배나 이제 급증할 거래요. 구글 TPU에서도 삼성과 하이닉스가 엄청난 경쟁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HBM, 그러니까 삼성의 강점은 뭐냐면 속도가 빨라요. 맨 밑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라고 하거든요. HBM은 12층 쌀 때 맨 밑에 기반이 되는 층이 하나 있어요. 그걸 베이스 다이. 그거를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로 만들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못하니까 TSMC에 맡겨요. 그래서 마이크론은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이 속도는 제일 빠르다. 발열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잡았다면 굉장히 좋은 모멘텀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조금은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에피스홀딩스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분할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이오로직스는 오를 거고 에피스홀딩스는 일단 빠진다. 왜? 수급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게 에피스홀딩스가 빠지니까 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가져가는 게 좋지 않냐, 그 말씀을 드렸고, 근데 결국 에피스홀딩스도 폭락했다가 MSCI 나가고 다시 지금 복귀해버렸잖아요. 주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평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선두 주자 중에 하나죠. 셀트리온처럼. 그리고 지금 인적 분할 후에 신약 개발도 해요. 그래서 ADC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고 자회사 에피스 넥스랩 설립해서 바이오 기술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 프론트라인 바이오 파마로부터 이중항체, 이중 페이로드 파이프라인 2개의 공동 개발권을 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또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 통해서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신약 개발하니까 이익률 감소 불가피하지만 어쨌든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매출 구조랑 영업이익률이 유사한 회사가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과 비교하면 적정 주가는 58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매우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주가 올랐으니까 그건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공시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네, 그래서 공시 먼저 하고, 자, 한국조선해양 LNG 운반 산적 수주 받았고요. 이 수주 잘 돼요. 근데 왜 주가 안 갈까요? 미국에서 수주 나오길 원해. 미국에서 구남이나 마스갈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시간 걸리고. 한중 NCS도 아까 물어보시던데 어떤 회사냐? 이게 안 그래도 KB자산운용이요, 지분을 신규로 5.85% 샀어요. 그래서 설명해드리면 ESS 부품사입니다. 원래 자동차 부품사인데 에너지 저장 장치, 순행식 냉각 부품 만들고요. ESS 전기차 부품, ESS예요. 그래서 저는 ESS가 지금 시장을 주도한다고 보거든요. 배터리는. 그래서 여기에 특화된 회사 중에 하나는 한중 NCS가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77%가 ESS 시스템에서 발생하고요. 기존 전기차 부품 사업을 압도합니다.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뭐냐면 ESS가 충전도 하고 반복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얘를 잡아줘야 돼요. 이게 뜨거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냉각시키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제품은 냉각수를 통해 배터리 셀의 온도를 직접적이고 정밀하게 제어한대요. 그래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순행식 시스템은 기존의 공냉식 방식 대비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요렇게 해볼게요. 자, 요게 온도 편차 경쟁 우위 분석, 뭐 순행식과 공냉식의 비교예요, 사실은. 네, 순행식이 그 셀강 온도 편차도 최소화돼 있고 전력 소모도 적고요. 충 방전 횟수는 좀 많아요. 네, 신속하게 그래서 열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SS 공냉식은 공기로, 순행식, 요 순행식이 장점이 많습니다. 온도를 더, 여긴 10도, 여긴 3도죠. 3도 정도 올리고 얘는 10도 올리는 거죠. 전기차 부품 사업은 별로 좋지는 않죠.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현대 기아의 냉각팬 이런 거 납품하면서 매출은 괜찮다고 합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가 ES 시장 성장시키는 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커지면서 ESS 시장도 이렇게 향후에 20배 이상 10년 동안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설치량 증가, 북미 시장에서도 연평균 13%, 독자 기술력 기반의 압도적인 경쟁 우위. 한중 NCS는 소재의 혁신을 좀 했다고 합니다.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가를 30에 40% 절감했다. 또 금형사출을 통한 복잡한 디자인 구현도 할 수 있고, 설계를 자유화하는 거죠. 고효율의 설계를 하기 때문에 냉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불에 안 타는 소재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소재예요. 이렇게. 이런 소재들을 갖고 있으니까 핵심 기술. 예.
그리고 삼성 SDI랑 독점적 파트너십도 이제 맺어서 SDI랑 같이 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SDI 제품 이름이 SBB거든요. 거기에 냉각 시스템을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 SDI가 올해 말 7기가와트에서 내년에 31기가와트로 4배나 이렇게 확장하니까 긍정적이겠죠. 북미에도 동반 진출 한다고 합니다. 내년 3분기에 이제 가동을 목표로 하고 또 미국이 중국 규제하니까 이런 면에서 한중 NCS 부품을 많이 쓸 수 있겠죠. 미국에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ESS랑 좀 이제 맞닿아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VM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각 장비 만드는 회사죠. 국내 유일의 식각 장비 제조사 하이닉스에 주로 납품합니다. 식각 장비는 만드는 회사가 극소수예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식각 장비 회사 시장은 23조 원으로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전 세계 1위가 램 리서치, 2위가 도쿄 일렉트론, 3위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 세 개가 거의 과점. 그리고 여기 SK 하이닉스의 일부 납품에 VM이 조금 갖고 있습니다. 중국도 많은데 근데 중국은 좀 제외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중국 제외하면 4개사 정도가 경쟁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과점적 성격을 갖고 있고 하이닉스가 이제 증설하잖아요. 그래서 2천억 원 이상의 수주기에 창출할 걸로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아마 늘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도 내년에 아마 건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좀 늘리면서 VM한테도 낙수 효과 생길 것 같다. 그리고 기존에 이 제품들이 있는데 주력은 폴리에처예요. 이 폴리에처 뭐냐면 이 게이트 있죠. 트랜지미스터의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게이트 스위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전류가 툭 통하는 거죠. 전기 데이터가. 그걸 만들 때 이제 하는 거고 요게 주력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요새 주력으로 떠오르는 게 메탈에처. 금속 배선을 까는 거예요. 금속. 그러니까 깎아서 금속을 여기다 넣어주는 증착할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런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식 방지, 잔여물 처리도 하고요. 요게 게임 체인저인데 옥사이드 있죠. 산화물 식각 장비. 요 구멍 뚫는 거 있죠. 여기다 비아. 요게 HBM 같은 거죠. 이 구멍 뚫어가지고. 그래서 요게 좀 난이도가 높은데 요 시장까지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메탈에처는 고객사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폴리에처는 원래부터 계속 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사이드 에처 개발에 요건 이제 개발 중인 것 같아요. 예. 개발에 성공하면 더 많은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올해부터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12%에서 17%로 흑자 전환 이제 성공하면서 예, 긍정적일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경쟁 환경 속에서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KT는 웰링턴 매니지먼트가 지분 취득했습니다. 예, 신규로.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4.83% 정도 되고요. 달바 글로벌도 여기서 계속 사요. MNG 인베스트 여기 영국의 거대 자산운용사가 저번에 단순 투자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일반 투자 주주 행동주의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경영이 좀 간섭하겠다는 거죠.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실적 안 좋아서 3분기에 빠졌지만 매출은 잘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러시아 매출이 원래 좋았는데 여기가 좀 고객사가 부진해가지고 발주가 요게 좀 회복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영업이익률도 마케팅비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출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조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았지만 매출은 잘 나오니까 좀 회복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 공시까지는 일단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나머지 좀 분석해 볼게요. 반도체 고성능 메모리를 노리는 새로운 사람들, CPU와 맞춤형 반도체 진영 기업들이 AI 서버 시장 진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소켓 아시죠? 아까도 소켓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리노공업은 고객사가 너무 많아요. 구글, 아마존, 인텔, 퀄컴. 주요 고객사는 퀄컴인데 퀄컴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칩만이 아니라 CPU, AI까지 다 만들거든요. 칩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수혜받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칩을 개발할 때 반드시 테스트를 해줘요. 소켓에서. ISC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체 64% 돼요. 주로 아마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 3.0 성능 개선, 메타로의 TPU 공급 소식이 주목받으면서 맞춤형 칩 제조 업체들은 AI 서버 시장 내 영역을 확대한다. 이게 소켓에서한테 너무 좋은 거죠. 엔비디아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구글 또 아마존 이런 데서 막 새로운 칩을 만들면 그 개발할 때 마지막에 테스트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산 들어가면 또 수요가 나오고. 그래서 좋고 요런 부분은 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이다. 야, 반도체가 오른 거 보이세요? 진짜 미쳤죠? 아니,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요 지금. 예, 정말 엄청난 지금 이 사이클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자, 배당은 통신주 배당 소득 분리과세 SK텔레콤은 올해는 편입이 안 돼요. 내년에 된대요. 그럼 27년에 받는 거부터 SK텔레콤은 그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KT랑 LGU 플러스는 적용이 됩니다. 요 조건인데 24년 대비 배당 감소하면 안 되고 아니면 배당 성행이 40% 넘거나 배당 성행이 25지만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만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KT와 LGU 플러스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KT를 사가지고 배당을 받죠. 내년 초에 3월인가? 그러면 분리과세 들어가요. 근데 이제 U 플러스도 근데 이제 SK텔레콤은 그 대상은 아니고 1년 미뤄집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약간 1년 미뤄지는 거지 뭐 안 한다는 아닙니다. 오히려 배당 수익률은 SK텔레콤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내가 1년에 2천만 원 이상 받을 때 분리과세죠. 어떻게 보면. 예. 지금 그래서 뭐 내가 엄청난 배당금을 받을 게 아니라면 뭐 SK텔레콤 그럼 분리과세 나는 적용 안 되나 이게 아니라 분리과세 물론 적용도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낮은 세율이 15.4잖아요. 14%의 지방세.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2천만 원 이하면 거의 뭐 세율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SK텔레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는 올해는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황 좀 잠깐 말씀드리면 가치주 숫자보다 중요하다. 뭐냐면 가치주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안 가죠. 근데 세방전지가 얼마 전에 폭등한 거 아시죠? 그 제가 공시 설명해 드렸잖아요. 왜 올랐죠? 주주환원 계획 발표해가지고. 회사가 돈 잘 벌고 안정적이고 하이브리드 차 수혜주인데 안 갑니다, 주가가. 그래서 현금도 있는데. 그래서 배당하지 않고 현금만 쌓아두면 시장에서는 이걸 할인시켜 버려요. 너 지금 뭐 하냐? 예, 투자를 하든가 주주들한테 배당 주든가 안 주고 가만히 쌓아놔요. 이러면 이제 오히려 할인 받는데 최근에 세방전지가 이걸 깨버렸죠. 예, 우리 환원하겠습니다. 원래 환원 안 하는 기업이는 많이 급등했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좀 주목하자. 그러니까 현금 많은데 환원 잘 안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좀 낫지 않겠냐. 예, 이런 좀 내용이니까 뭐 그런 변화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증권 뭐 이런 쪽인데 내년 상반기 주가를 견인한 키워드는 증권, 은행, 보험인데 순서는 제일 매력 있는 게 증권인데 일단 증권은 모험 자본 가장 중요한 건 은행의 예적금에 실적하면 신규 상품 이게 나와야 IMA 상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맞나요? 예, 거기만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상품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원금 보장돼요. 만기까지 가져가시면. 근데 은행 금리보다 높아요. 예, 만기 금리가. 그래서 여기에 아마 돈들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리고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IMA 계좌를 통해서 상품 통해서 자금 공급할 수도 있어요. 이런 데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국내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면 IMA에서 그 회사채를 사가지고 이자 받아서 이제 투자하신 분들한테 IMA 가입하신 분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모험 자본도 있어가지고 일부는 아마 주식도 할 겁니다. 예, 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또 먹거리가 생긴 거니까 증권주한테 좋고 은행의 키워드는 역시나 배당이에요. 예, 주주환원율 60% 내년에도 은행은 증익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은행주 매력 있다. 다만 문제는 시기다. 환율이 좀 올라서 보통 은행은 환율이 떨어질 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기는 좀 약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미용의료기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제 부가세 환급이 일몰되잖아요. 이건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환급 관련 조항이 조세 특례 제한법 107조 3에 포함되지 않아 가지고 원래 28년 12월 30일까지 더 해줄 줄 알았는데 안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생채기 놨다고 안 죽는다. 한일령 때문에 중국인도 올 거고 너무 이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피부과 사람들이 이제 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 관광이 또 환율 때문에 하락하면서 실질 구매력 올라갔으니까 영향은 크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피부과 의료 소비에 이렇게 늘었어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죠. 성형외과, 피부과. 그러나 악재는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부 악재는 있겠지만 이게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예, 결국에 또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우려하지 말자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나 파마리서치나 휴메딕스한테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이제 12시 40분인데 정리하고 저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는 그 에피스홀딩스가 난리가 났고요. 삼성물산, LG이노테, 현대, 지주사, 두산, 삼성전기, SK, KT, LS. 아까 한 분이 라이브 시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때 SK, LS 올라갈 때 팔 걸. 본전에 못 팔아 가지고 빠져 가지고 후회했대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식 투자는요. 뭐 어떤 결정을 해서 다 후회하십니다. 오늘 샀는데 내일 빠지죠. 후회. 오늘 사는데 내일 올라요. 아, 더 많이 살 걸. 오늘 팔았는데 내일 빠져요. 예. 물론 뭐 잘 팔았다 할 수도 있지만 며칠 후에 다시 급등해 버려요. 후회. 팔고 다시 가요. 후회. 안 팔았는데 빠져요. 아, 괜히 팔았어야 되는데. 예. 이런 그냥 끝없는 후회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고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본전에 가서 팔 거면 파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지주사들 여전히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 정책도 좋고 그러면 뭐 본전이 아니라 그냥 가져가는 거죠. 빠지면 더 사도 되고.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해도 후회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란 얘기예요. 예. 자책하지 마시고. 어떻게 맞춰요. 뭐 SK가 그때 보니까 SK 27만 원에 사신 것 같은데 27만 원에 샀는데 2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아, 팔 걸.' 이 생각하신 거죠. 아니 그걸 거기까지 가서 빠질 줄 알면 거기서 다 팔았겠죠, 누구나. 그잖아요. 그 SK가 13만 원까지 빠졌는데 20만 원에 파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많이 왔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엄청 후회하죠. 26만 원까지 또 갔으니까. 이렇게 된다니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후회는 하게 되지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본전에 팔지 계속 가져갈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오늘은 일단 코웨이가 좀 빠지고 하이닉스는 좀 부진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일단 그 코스닥은 인벤티지레, 현대무벡스, 뭐 심텍, YC 반도체 소부장은 좋아요. 좋은데 뭐 크게 오르진 않고 확실히 이틀 좀 분위기 좋다 보니까 오늘은 바이오 주로 빠지죠. 그래서 오늘은 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쉬지만 방향은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보면 오늘 뭐 이게 천일고속은 자산주 같은데 왜 이렇게 오르죠? 지주사 좋고요. 예, 롯데관광개발, 현대건설 오늘 원전주도 좋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어제 급등하고 오늘 좀 쉬고 있고 코스피는 대부분 견조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헬릭스미스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 아시죠? 악재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펩트론 좀 빠지고 로봇주 일부 빠지고요. 반면에 저기 뭐 비나텍 수소 관련주죠. 지노맨 컴퍼니 일부 이제 바이오주들 뭐 그냥 오늘은 업종이 없는 것 같아요. GNC 에너지 오랜만에 올랐네요. 코리아 FT 요거 아시죠? 하이브리드. 예, 우리 공부 많이 했던 이제 가요. 이제 그렇게 안 가더니 이제 막 하이브리드 아까 라이브 할 때도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예, 어쨌든 이제 좀 뒤늦었지만 가고 있고 예, ISC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환율은 좀 그저 그렇고 오늘 국내 주식은 코스닥은 잘 쉬고 있습니다. 위에서 1000을 갔으면 좋겠는데 뭐 언제 갈지 모르겠고 코스피는 일단 다시 4100을 향해서 가고 여기 가면 또 저항 받겠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1800억 정도 사서 확실히 외국인은 이제 좀 복귀는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좀 이렇게 시속 게임은 하겠지만 정부 정책이 좀 나와준다면 조만간 코스닥도 한번 힘을 내서 1000을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간 것 같아요, 코스닥.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제가 전달할 건 오늘 사실 다 했습니다. 준비한 건 다 했고 빠르게 해봤어요. 그래서 내일 또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주든 뭐 너무 그러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투자니까 그 인정하시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선주 갖고 계신 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 올해 사실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좀 빠져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잘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